저는 사실 자기 관리가 진짜 되게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9개월의 시간이 남았다고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어느 날 아침에 해변가 절벽에 이렇게 서서 밑에 보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한 생각이 뭐였냐면은 나는 침대에 누워서 우는 선택보다는 바닷가로 걸어 나오는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바꿨던 것 같아요. 삶의 목표를 그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를 위한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이 내가 예측한 대로 가지 않았을 때, 잘 나가는 인생에서 거의 폭탄 맞은 느낌이 들었을 때, 이런 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사실은 건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신의 어떤 커리어의 최고점 성공 가도를 막 달리다가 말기암 진단과 함께 9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이에요. 오늘 모신 저자분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생명력 가득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암을 선고받은 후에 다시 회복하기의 과정을 이렇게 책으로 쓰셨는데요.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의 저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최지훈 작가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럴 때 그 느낌은 어떨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게 1년여 동안 다시 원래 일상의 내 삶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엄청난 일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맞아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판정받기 전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자기 관리가 진짜 되게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운동이면 운동, 뭐 사실 뭐 비타민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뭐 정말 다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암 환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커리어적으로도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꼴찌였던 팀을 맡아서 되게 잘 다시 승승장구시켜서 이제 회사 내에서도 뭔가 임원 승진 이야기와 다른 부서 이동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 시국이었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거에 너무 꽂혀 있다 보니까 제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많이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체온을 그때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에서 체온을 여기저기 많이 쟀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랬죠. 그때 이 온도가 항상 37.5도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네, 근데 이게 되게 아픈 열은 아니잖아요. 병원에 갈 수준의 열은 아닌데 묘한 미열이 좀 계속 따라다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체중이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워낙 자기 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다이어트가 되게 잘 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를 뭔가 내가 큰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내가 열심히 해서 살이 빠지나 보다, 뭐 다이어트를 내가 잘해서 빠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큰 병일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뭐 피곤하거나 다른 어떤 증상도 없었어요? 피곤한 것들이 조금 있긴 했죠. 근데 이게 또 사실 많이 하니까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3, 40대 암이 좀 무섭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늙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뭐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사실 다 받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스트레스는 뭐 남들도 다 받는 거니까 그 정도로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병원을 갔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고 그 당시에는 자궁암 3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3기? 림프절에도 많이 전이가 돼 있고 분화도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세포의 공격성이 너무 강하고 종류가 되게 안 좋은 암이어가지고 사기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사람이 그냥 그게 인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온 감정은 사실 좀 분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열심히 살았으면 잘 돼야 되는 건데 왜 맞아. 이런 그리고 사실 뭐 그런 권선징악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되게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분노라는 감정이 되게 압도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엔 사실 마지막에 오는 게 슬픔이었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희망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그제서야 조금 인정이 되면서 그제서야 슬프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니네 마음대로 나쁜 선택을 다 해놓고 나한테 주냐고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세상한테 사기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던 거죠? 그때가 제가 만 37이었어요. 어떡해. 사실 한창 일해야 될 나이에 어떻게 보면 멈춰진 거죠, 삶이. 일도 엄청 좋아하죠.
이 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저는 일을 되게 자기 좋아하는 성취 이런 편이었고. 것도 되게 잘 맞아요. 나오는 되게 사람이고. 성취지향적인 삶을 사다가 갑자기 인생이 그냥 한없이 멈춰지고 여기서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어쨌든 그냥 지옥 같은 치료를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3기 치료를 조금 한 6개월 정도를 받았어요. 표준 치료라고 흔히 말하는 거를. 네. 이게 받을 때는 받을 때 너무 힘들었죠, 사실.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에는 뭐 암을 걸리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너는 강한 사람이니까 이겨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라고 하고 이기려고 항암실에 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항암을 받고 다음 날 정말 뼈마디가 다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아파? 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구나, 이거는. 나는 정말 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되게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3기 치료를 이제 받다가 드디어 0이 된 거죠. 이제 D-Day가 된 거죠. 다 끝나서 그래, 이제 나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때의 결과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그 양쪽 폐로 이제 전이가 된 거예요, 안에. 네. 그렇게 그래서 45회를 견뎠는데 죽으라고. 뭐 항암도 하고 수술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이제 이 과정을 거의 6개월을 겪었는데 그거의 결과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더 독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4기가 되니까 중압감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5기는 없잖아요, 선생님. 그 다음은 뭔지 너무 알잖아요, 다들. 그래서 진짜 절벽 위에 서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 그렇게 4기 암 판정을 받고 이제 한 9개월의 시간이 남았다고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폐까지 전이된 이후에 네, 이제 전이가 됐기 때문에 4기 암이고 사실상 말기 암이고. 3기 아까 자궁 경부암도 끔찍한데 네. 9개월 남았다는 말은 또 충격이네. 그쵸. 예. 그리고 그렇게 치료를 버텼는데 그런 결과를 사실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생님하고 제가 좀 대화를 했었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래도 이런 새로운 면역항암 치료제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 인생이 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환자들이 3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더라, 6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3개월 더 살아서 뭐해요? 6개월 더 살아 사실 뭐 어차피 죽을 텐데. 그래서 그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당연히 이 책의 마지막 챕터로 결말을 알고 싶어 한다. 근데 거기에 가기까지 되게 다양한 서사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결말만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 투병수기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선물로 중간에 이제 친구들이 선물을 되게 많이 해줬었거든요. 책 같은 거를. 근데 그 투병수기를 다 찾아보면서 그 저자들이 과연 살아있나를 다 봤었어요. 근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절망감을 느끼고 그 책들을 거의 다 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이 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텐데 뭐 일을 왜 닦고, 어차피 죽을 텐데 밥은 왜 먹고, 뭐 어차피 죽을 텐데 숨은 왜 쉬고,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상을 제가 완전히 제가 부숴버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상태를 겪다가 제가 조카가 그 당시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조카가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조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가서 처음 며칠은 방 밖으로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냥 그 지옥을 그대로 끌고 간 거죠. 사실 장소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말 울면서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깼는데 그 막 갈매기 소리하고 이제 파도 소리가 조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에 제가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걸어 나와서 해변가 절벽에 이렇게 서서 밑에 보는데 이렇게 서퍼들도 많고 파도도 치고 너무 아름다운 이제 자연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한 생각이 뭐였냐면은 뭐 암이 전이된 것도 그렇게까지 슬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스스로 좀 제 삶을 너무 무너뜨린 것 같으니까 제 태도에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선택지가 없다고 한들 나는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럴 때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우는 선택보다는 바닷가로 걸어 나오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말만이 의미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서사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고 사실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책임도 나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짧건 길건 완주. 맞아요. 네. 그래서 목표를 조금 바꿨던 것 같아요. 삶의 목표를 그때.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 책의 제목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나는 삶을 선택했다. 진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한다는 거는 왜 돈으로 망했을 때도 보면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왜 내가 가장 취약한 지점에 와 있을 때 맞아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응원도 강하지만 상처도 강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때 보니까 무슨 나의 종말에 초대되는 15명의 사람? 이 책에 이제 33페이지에 쓰여 있는데 이거 진짜 사람들 많이 떠올려 볼 것 같아요. 이 부분 읽으면서. 그럴 어땠어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인간관계를 약간 이렇게 기름칠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배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인간관계를 관리해야 된다. 주입식으로 평생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막상 이런 병이 닥치니까 선을 정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의 소식을 알릴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뉴스 청취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의 이 고행의 과정을 다 겪어야 되고 사실 이 결말이 해피엔딩이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 죽음, 내 종말로의 초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나한테 그 정도로 의미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깊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하면서 되게 아이러니했던 점이 제 결혼식에까지 와주고 막 되게 시간을 같이 많이 보냈는데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냥 회사에서 뭐 가끔씩 그냥 복도에서 마주쳐서 서로 안부나 주고받는 사이인데 너무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이해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 직감에 맡겨서 그냥 15명의 뭔가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 병에 대한 소식이 많이 퍼졌잖아요. 회사도 휴직하고 이러면서. 이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막 번졌는데 그때 그런데.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바닥에 있는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도와주면서 내 상황이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좀 자아 도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선택했던 이 15명의 사람들은 진짜 제 인생의 정상에서 진짜 자기 일처럼 축복해주고 같이 춤을 췄던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나의 정상에서 나와 함께 진짜 자기 일처럼 내 일을 기뻐해줬던 사람들을 선택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깨달음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 병을 안고 그냥 걸어간 거잖아요. 어떤 선택을 또 한 거잖아요. 책을 쓰신 것도 선택인 거예요. 그렇죠? 네, 선택이죠.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있어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좀 여러 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는 제가 그 조카가 제가 암 판정을 받던 날 거의 태어났어요. 그래서 조카한테 처음에는 이 조카가 클 때까지 제가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한테 내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모는 삶의 좀 중요한 기로에서 이런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이모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거를 조카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계기는 사실 그거예요. 그래. 네, 그래서 조카를 되게 사랑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각별하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계기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그 삶이 9개월 남았다고 했던 그날 있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나 좀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사실 그날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돌이켜보니까 이 뭔가 37살에 진단을 받아서 막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 이렇게 너무 신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뭔가 너무 구구절절하고 신파적이어서 나는 사실 이거를 좀 재밌게 풀어내고 싶어. 아니, 이 최지은 작가님은 이 책이 나올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최연소로 스탠다드 현대카드를 거쳐서 메타의 전무가 됐는지 그 책이 남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계발서. 그치. 근데 이 책이 이 책이 됐잖아. 맞아요. 사실 인생이 예측 불가능인 거예요. 예. 이 책 쓸 사람이 아니고 딴 책 썼어야 돼. 이거 분야가 다를 사람이 일로 자기계발 저쪽으로 가서 베스트셀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책이 맞아요. 뚫고 나왔네. 그래서 그날 그냥 좀 나는 재밌는 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구구절절하고 슬픈 투병기 말고 되게 담담하고 그냥 웃긴 투병기를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또 그렇게 결심을 하기도 했고. 그 과정이 쓰여진 거네요. 맞아요. 매일매일 내가 재밌게 살면서 했던 일상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선택들. 이런 것들 선택들을. 그러면 또 일상생활에 좀 돌아와서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투병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매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아야 되고 엄청난 불확실성에서 살고 불안을 안고 사는데 그렇지. 주위를 보니까 암 환자가 아니어도 다들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암 환자가 아니어도 모두가 불안이라는 불치병을 안고 살더라고요. 맞아, 우리 불안, 세계가. 두려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나처럼 되게 극도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안고 사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하면은 그게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네.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에게 맞아요. 네. 오늘 일상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런 계기들로 이제 책을 내게 된 것 같아요. 여태까지 했던 선택 중에서 그러니까 그 아픈 이후에 했던 네. 선택 중에서 아, 이 선택은 내가 봐도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제가 의사 선생님을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사실 한국이랑 조금 그 의료 체계가 달라서 그 대학병원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개인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아, 종합병원에 가는 게 아니야, 대학병원이? 네, 그래서 약간 개인 병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의사 선생님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를 선택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 명의를 찾아가잖아요. 내가 그렇죠. 암이 걸리면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난 그 사람한테 갈래. 이제 대부분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명의보다는 저랑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조금 맞는 분을 찾았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해 보니까 암이라는 거는 좀 치료가 상당 부분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케이. 이 암에 이런 기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치료, 그러니까 표준 치료가 좀 정해져 그렇지.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의사의 역할이 나를 치료해 주는 사람도 당연히 맞기는 하지만 나한테 끝없이 불행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이 질병은 끝이 없을 수도 있고 너무나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수많은 불행한 소식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람이 선호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현실 그대로 알려줘 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얘기해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나랑 맞는 사람을 찾았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선택했던 의사 선생님을 이제 그분을 선택했던 계기는 좀 되게 재밌는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러니까 예후에 대한 이야기 뭐 사망의 가능성 이런 거에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마스크를 내리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마스크 뒤에 숨지 않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저랑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 이제 아직까지 함께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따뜻해요? 네, 뭐 적당히 따뜻하세요. 저는 적당히. 너무 따뜻하고 예, 너무 따뜻한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좀 적당히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은 막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다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네. 저는 그냥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가능성이 몇 %냐. 이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대. 따뜻한 어떤 환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네. 저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꼭 하루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쵸.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럼 저는 일단은 뭔가 막 대단한 포부가 있다기보단 사실 저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는 게 저녁에 뭐 먹을지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포부라기보다는 그전엔 안 그랬죠. 그전엔 안 그랬죠. 예, 그전엔 사실 뭐 5년 계획, 10년 계획 막 이런 거를 짜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또 사람이 엄청 그런 사실 거 가르치잖아. 예, 그래 내가 많이 가르쳤어. 그래서 저는 그냥 뭔가 마지막에 막 크게 웃으려고 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웃자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삶의 기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뭔가 하나에만 꽂혀서 그렇게 달리던 시기를 벗어나서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을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도 당연히 있는 그죠. 거고, 작가로서의 삶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누군가 이모로서의 삶도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제가 또 주말에는 암 환자분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젊은 암 환자분들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저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의 모두가 저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축이 되는 거고, 그것들이 사실 되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삶을 나아간다고 이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균형 잡힌 거를 유지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앞으로의 삶의 목표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이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프지 않고 모든 것이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의 선택도 선택이지만 네. 그 반대편에서의 선택도 나는 방향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갔다 근데 이쪽 방향으로 확 휘어졌을 때 네. 그 충격 때문에 사람들이 방향을 못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어느 길에도 서 있지 않은 상태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너무 방향과 길을 힘들었지만 찾으신 네. 거에 대해서 그 용기와 또 그래도 본인을 사랑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거에 힘들게 대해서 얻었죠. 힘들게 얻었죠.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이 병도 다 잘 치료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누구나 두렵지만 네. 어쩌면 다 닥칠 수 있는 미래이기도 하니까 네. 또 지금 겪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제가 죽음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죽을 테니까 남의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어차피 죽을 테니까 실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뭐 어차피 죽을 테니까 그냥 너무 대단한 성취보다는 내 앞에 있는 성취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죽는 것과 잘 사는 게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시각을 많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프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러더라도 되게 중요한 오케이.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되게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좀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좋은 깨달음이 그분들에게 딱 맞는 마음 처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책을 나도 한번 꼭 읽고 싶다 정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 시청 후기도 많이 적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아니면 나도 지금 힘든데 이렇게 넘어서고 있다. 영상을 보신 소감이 있을 텐데 많이 적어주시고요. 더불어서 이 도서 제목도 같이 좀 적어주시면 10분에게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지은 작가님의 도서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지 좀 알아맞혀 주세요. 1. 그렇게 나는 다시 회사를 선택했다. 2.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 네, 3번. 그렇게 나는 다시 사랑을 선택했다. 4. 그렇게 나는 다시 가족을 선택했다. 이번 건 조금 어렵다. 비슷해서. 여러분 책 제목을 같이 적어주시면 10분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얘기 많이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